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수 윤리부진행의 도연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해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흘러내리는 모습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시장도 답답한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주신 두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주유소 1,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정대를 구성을 해서 처음에 강원도 원주로 떠난다고 하니까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를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두 남자죠. 저희 위원님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사실 이제 주유소 프로그램 자체가 좀 토크쇼 형식인데 두 분이 너무 FM으로 오늘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혹시 오늘 뭐 비즈니스룩으로 맞추기로 했는데 제가 혹시 또 눈치 없이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건가요, 위원님들? 제가 넥타이라도 풀을까요? 그럼 2부에 풀어주세요. 2부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최충선 전문가님 2부에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같이 풀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럼 안경을 벗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부에... 벗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둘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맞춰 입어주셨으니까 그대로 가고 2부에서는 좀 변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날이 너무 안 좋죠. 날이 너무 더운데 오늘 중복이래요. 네. 전문가님들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삼계탕 좀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몸보신 못 하셨어요? 네. 저도 못 먹었는데 먹었으면 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셋 다 못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만 건강하면 됐죠. 네, 날도 덥고 힘든데 시장이 오늘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뭐 사실 조정이다 혹은 아니면은 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위험 이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힘든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서 오늘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보시죠. 자, 두 분께서 꼽아오신 오늘의 키워드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또 보이고요. 횡보장세, 다음은 백신 쇼크, 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재봉쇄 공포까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게 티가 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부터 뭐 백신 쇼크까지 좋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좀 풀어놓고 시작을 하죠. 오늘 시장 그냥 속 시원하게 두 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최충성 전문가님 오늘 뭐 매매하시거나 시장 보실 때 어떠셨어요? 네, 뭐 월요일에도 느낀 건데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장도 그랬습니다. 어제 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뭐 기술적인 반등, 뭐 반발 매수 정도를 좀 기대했는데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환율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박스권장의 횡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쉴 때 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기회를 삼아서 일단 반대 방향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기회의 그런 시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위험 자산 심리, 이 선호 심리가 아니라 기피 심리가 좀 커지고 있어서 뭔가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좀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이럴 때는 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가 가만히 됐든. 있는 게 사실 네. 제일 좋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왜냐면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뭐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아요. 뭐 상승이 나왔다가도 윗골 달고 밀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뭐 단기 종목들 사실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일단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매일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쫓겨서 뭔가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을 좀 넓게 보시고 차분차분히 내 거 준비하다 보면 순환매 장세가 돌아와서 순환매를 물론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실 단기 대응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자체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금 이 섹터가 움직이니까 다음에는 이게 움직이겠네라고 조금 연구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장일수록 관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는 않고 관망을 좀 계속하고 있었는데 재미가 사실 없죠. 사실 네, 재미가 사실 있을 이런 수가 시장이 제일 없죠. 힘든 거예요. 네, 처음엔 강하게 시작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오늘도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줄기차게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재미없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재미없을 때는 굳이 뭐 주식을 계속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재미있을 때 또 재미가 올 때쯤 그때 이제 다시 주식창을 켜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매수 기회를 또 보는 게 좋은데 사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거 제외하고는 거의 볼 게 없었어요. 네, 거의 볼 게 없어가지고 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관망을 쭉 했는데 글쎄요, 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재미없는 장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날도 덥고 힘든데 시장까지 안 도와주니까 두 배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두 분의 의견 오늘 시장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사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을 이제 뜻하는 단어죠. 최악이 겹쳐진 그런 단어인데 이 키워드를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좋은가요, 시장? 네, 좋지 않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갔고요. 사실 네. 넘어가는 단계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식료품 같은 거 구매하실 때도 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뭐 장보기가 겁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최근에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금 내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경기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요. 뭐 시장 언론에서는 사실 뭐 더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이제 18년도부터 안 좋았거든요. 사실 이제 붉어질 대로 붉어져서 이제 이번에 좀 코로나 핑계 삼아서 사실 뭐 유동성 장을 만들고 했지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댐에 그냥 갈라져 있는데 물이 뚝뚝 새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 터져나올 부분인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 터질지 한 번쯤 좀 터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압박을 받고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뭐 매매를 하시니까 느끼실 테지만 일단 상승 폭 자체가
호재가 굉장히 좀 제한되게 올라가고 예전처럼 많이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뭐 호재가 없기도 하고 사실 뭐 호재라고 하면 이 이상 나올 거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을 그냥 더 풀고 어디에 뭔가 구축을 하고 이 정도에 좀 지나지 않는데 그걸로는 조금 굉장히 좀 제한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좀 용어 자체를 뭐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경제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넘어가면 뭐 당장에 뭐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갈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시장에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용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시장을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에는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이 개인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내년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선?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관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데 왜냐면 이제 뭐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풀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자력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내가 뭔가 투자를 받지 않고 내가 자력으로 무언가 생산을 하고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인 실적이거든요. 더 성장할 여력도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뭐 자력으로 해낸 부분보다는 이것저것 뭐 투자, R&D 투자나 개발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많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인데 물론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뭐 한국은행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 뭐 우리나라부터 먼저 금리 인상을 좀 차곡차곡 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 돈을 실제로 끌어들였을 때 그때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거기서도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도태된다면은 좀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그런 수치로 명확하게 뭐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죠.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예전에 주가는 이제 선행지표이잖아요. 네.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고 사실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저성장, 고물가인 상황이 만약에 최악에 겹쳐서 온다면 좀 봐야 될 섹터군이 어딜지 더 궁금해지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키워드를 보면 백신 쇼크가 있습니다. 백신 쇼크가 정확히 뭐죠?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백신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좀 요즘 델타가 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델타 쇼크라고 적으려다가 생각을 참 해보니까 이게 델타 쇼크도 맞지만 백신 쇼크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백신 쇼크로 적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좀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백신의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글쎄요, 좀 언론에 알려진 것만큼 실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좀 보였고 이런 뭐 생산의 문제나 혹은 백신의 보급 이런 문제 등이 좀 잘 해결됐다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뭐 세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쇼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좀 있겠지만 지금 페루발 람다 변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델타 변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왔을 때 뭐 문제가 있다, 좀 우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전 세계를 또 휘잡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람다 변이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또 람다 변이도 보니까 뭐 30여 개국으로 이제 지금 확산 중에 있다라고 있는데, 금방입니다.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는. 그래서 델타 플러스도 사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쇼크가 온 건데, 람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다가 또 한번 세계를 흔들 것 같다라고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백신의 효과를 좀 봐도요,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 보니까 이제 얀센 백신도 현재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좀 약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이자 백신 효과도 예전에는 뭐 90%, 뭐 94% 효과를 좀 보인다 하는데,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에는 감염 예방력이 40%, 그다음에 뭐 중증 예방력은 뭐 한 60%대로 뭐 하락한 상태인데, 코로나 사망률도 최근에 한번 보니까 뭐 미국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인도가 1.3%, 그다음에 영국이 2.3%.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2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사망자가 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8.8% 정도 되겠죠. 그래서 페루는 9.3%.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변이 코로나에 노출이 상당히 된 상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든 시기인데, 국내 확진자도 저번 주 방송 나왔을 때 뭐 1,600명 네. 이랬거든요. 근데 방송 끝나고 한 며칠 지나니까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1,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이 중에 1,200명은 이제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실 제가 봤을 땐 1,800명이 아니라 2,000명, 2,500명 이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리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600명, 1,800명 나온 거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막 붐비적거리고, 이런 것만 봐도 코로나가 지금 1,000명, 800명 이거밖에 안 나올까? 네, 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검사를 하는데도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검사를 안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면은 원래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좀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뭐 델타 쇼크도 맞지만 백신 쇼크 혹은 뭐 백신의 부재, 이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기준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00명이 넘는 1,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격상까지 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고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치사율은 그만큼 또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시각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런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상존할 거잖아요. 그럼 백신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런 이슈들에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요, 의원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상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의견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런 자극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좀 네. 줄어들 수는 있어도 글쎄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는 결국에는 또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주가가 또 한번 네. 엑시트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그러다가 또 한번 이렇게 뭐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번 또 수급을 받는데,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더라도 람다 변이 혹은 뭐 그 이후에 나올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수급은 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계속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뭐 이런 수급 이슈는 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날이 굉장히 덥고 폭염 경보가 지금 전국적으로 내려진 가운데 더운데도 방역을 위해서 방역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돼서 백신 쇼크에 대해서 키워드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눈에 띄는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들한테 선택지를 좀 드릴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고르지 말고 위원님들 어떤 키워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무도 의견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혹시 눈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제가 눈치 없이 또 못 맞추는 건가요? 찍었습니다. 아, 찍었어요? 네, 맞춰주세요. 김범준 전문가님도 정해둔 키워드가 있으세요? 살짝 마음이 가는 게 있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하네요. 자, 그럼 횡보장세 가보도록 하죠. 제 마음대로. 아니, 중요한 게 시장이 뭐 조정을 받는 거다, 아니면 이대로 하락세일 거다, 혹은 뭐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말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뭐 횡보인 건지 조정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언제까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건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횡보장세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으니까 시장의 이렇게 전반적인 큰 움직임을 보고 계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죠. 횡보장세가 계속 일단 될 거다?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 기존의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리는 모습이랑은 조금 움직임이 달랐어요. 아마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어쨌든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눌림을 지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좀 짧게 줄여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뭐 만약에 시장이 꺾이더라도 그러니까 불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한번 빡 뿜어준 다음에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3,300 정도가 정말 이제 꼭대기일까라고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엇박자를 탈 가능성도 뭐 염두는 해줘야 되지만 지금 당장 뭐 시장이 꺾으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으로는 뭐 정확하게 뭔가 데이터로 수급적으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횡보장세에서는 계속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오히려 굉장히 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답답할 겁니다. 거의 99%의 투자자분들이 답답하실 건데 1%는 항상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1%인데 그 1%는 항상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고 일단은 견뎌내시고 그 답을 찾아서 조금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반드시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기회는 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조금은 인내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이 제일 답답한데 그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방향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연금 키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급 이야기를 하시려나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관련돼서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개편에 나서면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중소형주들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맞죠? 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라고만 딱 지금 적혀 있긴 한데 원래 제가 앞에 조금 더 문구를 붙였는데 네, 뭐죠?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이오 뭐 하단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원래 두 번째 키워드는 항상 바이오를 좀 넣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를 넣었지만 잘렸고요. 그래서 바이오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코스닥에 투자를 좀 해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환영이죠, 사실은.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영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큰손이잖아요, 이제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사면 사실 뭐 투자자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대형주 뭐 위주로 이제 거의 포트 구성을 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창을 좀 띄워놓긴 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50위권까지를 쭉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IT 뭐 이런 좀 다양하게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5개 정도 그 이상 바이오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종목만 해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직접 운용과 이제 위탁 운용 그리고 이제 뭐 벤치마크에서 50개, 코스피 50개, 코스닥 50개 종목을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운용 자금이 한 180조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한 20%에 해당하는 자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한 95조 정도 되는데 이 약 절반 정도를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코스피 50개, 코스닥 50개를 이제 매수만 해줘도 사실 한 종목당 거의 1조 정도의 수급 효과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일 뿐이지만 어떤 종목은 좀 덜 살 거고 어떤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뭐 수급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코스닥 50에 들어간다 혹은 뭐 예전에 그 일전에 이제 코스피 원래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그 밑에 있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나 재료 같은 거를 좀 하반기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바이오주가 일단 좀 집중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뭐로 가나 뒤로 가나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중에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IT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하게 되면 그 시가총액 순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 대장주들의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것 같기는 한데 관련돼서 뭐 최근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상장을 했었던 IPO 대어로 꼽혔던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관련돼서 그 아래에 있는 바이오 관련 주들도 좀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청약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제 상장하고 나서 너무 고평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기준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가격이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뭐 아직도 저점이다. 누구는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상대적인 거라 뭐 딱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차피 기업은 성장을 하거든요. 네. 기업은 결국에 성장을 하고 뭐 물론 이제 단기간 내에는 사실 뭐 주가가 만약에 상장을 하고 뭐 한 몇 개월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시행착오도 좀 겪을 거고 그 사이에 무슨 뭐 바이오주니까 뭐 해당 뭐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단기간에 뭐 급등 뭐 이런 것만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천천히 커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최근 상장했던 바이오 대여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 김범준 전문가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저희 시청자분들의 내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환율, 연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까지 사실 이 키워드가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환율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다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에 또 하락으로 반전하기도 했으니 수급 공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뇌구조에서 좀 받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이탈되고 수급이 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환율, 금리 인상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어디일까요, 위원님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뽑아주신 게 다 사실 이제 그냥 한 묶음인 거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율, 인플레이션, 팬데믹, 금리 현상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 이건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실 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거죠. 네, 필연적인 건데 이제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예금이나 이제 적금 이런 은행으로 돈이 좀 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의 소비 억제로 효과를 좀 보이고 결국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낮아지면은 그 매출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제 늘리려고 하면은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이제 할인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은 유동성 영향을 받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회사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이런 가치주로 이제 대상 종목을 좀 바꿔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화폐가 넘쳐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인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에 유동자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회수를 하겠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럼 시중에 유동 자금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또 너무 지나치게 올려버리면은 시장의 유동 자금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력이 좀 줄고요. 그로 인해서 심하게는 디플레이션, 더 나아가는 이제 사실 불황인데. 물가는 높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상태가 좀 더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좀 가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안고 간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된 상황이고 요즘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유동자금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사실 더 신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식 포함해서 전체적인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때마다 나오는 그런 결과물 이런 거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지 사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올릴 건지 얼마나 올릴 건지 혹은 몇 번이나 올릴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때 맞춰서 사실 대응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따라가겠지만 발표하면서 그 시장에 올 충격이 두렵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미리 현금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나는 크게 신경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저점 매수할 자금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이런 대응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환율, 뭐 팬데믹, 인플레이션, 금리 현상은 사실 거의 다 같은 맥락이고 아마 보유 종목 하시는 게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게 사실 저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 거라서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뜨는 이슈나 흐름에 따라서 예민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지 미리 예측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청자 뇌구조, 뭐 환율,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방법 저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팁을 좀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적어주신 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애청자님이 바이오 이야기를 그렇게 매일 해주시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 그럼 다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위원님? 안 된다고 말 좀 해주세요. 돈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상관없나요? 아니 돈이 많으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네. 약간 다 산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쇼핑 가면은 조금 내 지갑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사고 난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괜찮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뭐 굳이 진짜 뭐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해도 내 자산에 큰 여파가 오지 않는다면 뭐 사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자중하시고 관망하시라. 알겠습니다. 제 원하는 대답을 좀 끌어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채팅창에 계신 애청자님 물론 이제 진단반 농담반이었겠지만 관련돼서도 다 바닥에 있다고 해서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장이 끝난 뒤에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내일장 주목 업종 이제 이쯤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뷰는 제가 지금 여쭈어봐서 들어봤고 관망하고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때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적어도 방향성을 읽자면 어느 쪽을 보고 괜찮은 종목을 적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이 보고 계시는 쪽이 어딘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충성 전문가님. 네, 일단 어디 쪽 보세요? 계속해서 뭐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돼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영상도 묶일 수 있고요. 음원과 관련돼서도 묶일 수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등 이런 것들을 다 묶일 수 있고 뭐 AR, VR 다 묶일 수 있고요. 사실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섹터 굉장히 포함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힘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메타버스를 말씀드리고 싶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초입이에요. 제가 기존에도 저번 주에 좀 게임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뭐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굉장히 초기 모델 정도이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20, 30대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거나 연설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조업에서 IT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IT라고 일반적으로 각 증권 방송이나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기존의 IT라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바로 떠오르실 거거든요. 반도체 관련돼서 그런 IT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군의 변화에서 일반적으로 AR이든 VR이든 가상현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IT를 말씀드린 거지, 고전적인 IT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흐름을 읽고 잘 준비하시면 굉장히 좀 크게 멀리 보실 수 있는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쪽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직접 체험도 해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주식을 위해서 몸소 이제 직접 산업에 뭐랄까요 그 회사 탐방, 기업 탐방 같은 느낌으로 직접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고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실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좀 연구를 하는 사실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모든 이제 기업들에서도 다 탐내고 있는 분야고 그쵸. 관련돼서 개발될 부분도 많고 확장성도 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게 약간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걸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은 애매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뭐 각종 대기업들이 사실 뛰어든다는 건 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뭐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네. 말씀드렸던 건 네네. 사실 뭐 게임은 애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라고 그럴 수 하시는 있죠. 인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유튜브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님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초기만 해도 애들이 나와가지고 방송 나오고 그냥 영상 올리는 거 그거 왜 봐? 라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유튜브 빼고는 생활에, 버스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뭐 이걸 빼면 거의 음악 듣고 다니시던 그 시절이 생각나실 텐데, 뭐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핸드폰으로도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보시면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건 사실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뛰어들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지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충성 전문가님이 보고 계시는 내일장 주목 업종은 메타버스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도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디 보고 계십니까? 왜 웃으시죠? 저도 똑같네요. 아, 네. 두 분이 오늘 또 통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번 주에도 제가 내일장 주목할 업종이라기보다는 네. 단기, 중기 뭐 이렇게 길게도 메타버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사실 뭐 옆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대기업이 진짜 돈이 안 되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돈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관련 회사들과 협업을 또 하고 또 이러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좀 있죠. 저작권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게임 연령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연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가상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또 하나의 지구가 있는 약간 이런 건데, 진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그냥 또 하나의 지구가 그대로 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아직 누군가가 점령하지 않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막 들어가서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 점령하려고 하는 뭐 그런 초기 상태긴 한데, 메타버스 뭐 로블록스 뭐 제페토 이런 거가 좀 대표적이긴 한데요. 들어가면은 게임의 수가 수천 가지입니다. 네. 네, 이게 일반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도 퀄리티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산업이 사실 거의 전문가의 거의 뭐 고유 영역이라고 네. 봤었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이제 툴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런 이제 퀄리티 있는 게임들을 만들어내서 플랫폼 자체 내에서 이제 조금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한에 가까운 좀 잠재력이 있는
있는 뭐 이런 메타버스라서 사실 메타버스는 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현실 세계에서 강의하시던 분들도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뭐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사람들도 좀 들어오고 해야 네. 강의하는 분들도 좀 열심히 하실 텐데,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의도 가능하고 뭐 노래, 음반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할 거고, 뭐 구찌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 못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너무 되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저희 현실 세계인 저희가 여기에 있고, 물론 저희를 TV 너머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서울경제TV 스튜디오고 저희는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에 갇혀 있는 건데,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뭐 예전에 싸이월드나 그 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그 고유한 아바타랑 뭐가 달라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또 하나 세계에 있는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이커머스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공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서 확장성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아까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게임을 직접 그 안에서도 생성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만든 의상이나 이런 스킨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수익 모델로도 이어지면서 커져가고 있는 건 맞는데, 나도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손을 들고 있는 종목들이 편입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있는 대장주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건지 확실한, 혹은 얘가 메타버스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 건지, 너무 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 잡으면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면서요, 전문가님. 두 개 다 잡으면 좋긴 그럼 한데.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안정적이면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콩 나누듯이 쪼개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대장급으로 가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 제 경험상 가는 애들은 보통 그렇게 대장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럼 대장주를 사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에서는 대장이지만, 이게 앞으로 6개월 뒤, 뭐 1년 뒤, 혹은 2년 뒤에는 그게 대장이 될지, 혹은 뭐 그냥 뭐 쩌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네, 죄송합니다. 작은 종목이 네,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갖고 나와서 뭐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뤄진다면 바로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의 확장성을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대장이다, 뭐 누가 뭐 아직 대장은 아니다, 사실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본다면은 대장으로 가는 것도 뭐 일부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지금 대장은 계속적으로 대장은 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장은 항상 바뀌어요. 상승하는 중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가 무거워지면은 대장은 좀 가벼워진 것들이 좀 가게 되어 있고, 사실 뭐 그 부분에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잘해놓은 종목들이 사실 대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뭐 섹터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주식을 한다 그래서 너무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게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듣는다면 뭐 음악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뭐 거기서 뭔가 체험이 뭐 VR이든 AR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잡아내시면 돼요. 다만 사람들이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크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그 기본적인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꼭 있어야 될 것. 쉽게는 뭐 단순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지만 뭐 5G 관련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통신이나 인터넷선 같은 것들 아니면 기본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도 묶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딱 맥락에서 정말 필요하고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면 더더욱 증가할 것들을 많이 보신다면은 오히려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주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사실 답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블록스 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자세하게 위원님들과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1부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 통해서 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크릿 원정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